엄마가 해외 출장 중이던 어느 날 밤, 새아버지는 딸아이를 데리고 여성병원으로 급히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거의 뛰듯이 응급실로 들어섰고 의식을 잃을 듯한 소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의사들이 그녀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고 이어 벌어진 광경은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악몽이었다. 그 시각 응급실 접수대에서는 갑병원에 취직한 신입 간호사 세연이 주먹에 뺨을 기댄 채 졸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겨우 소아맹장 의심 환자 1명, 만성위염 재발로 온 할머니 1명뿐이었다. 그야말로 폭풍 전의 고요였다. 세연은 곧 깨달았다. 이곳은 병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인생의 퇴물들을 모아둔 창고 같았다. 낡고 회색빛의 건물, 지쳐버린 표정의 의사들. 그들은 시스템의 몸과 마음을 갈아 넣은 이들이었고 그 대가로 불면증과 신경쇠약, 만성 피로만을 얻었다. 많은 이들은 조기 퇴직을 꿈꾸었지만 정작 퇴직이 그들을 꿈꾸지 않는 듯했다. 세연은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하얀 가운과 포르말데이드 냄새가 가득한 세상. 이곳에 있다 보면 담배를 물거나 체 게바라의 명언을 읊조리게 될 것만 같았다. 갑자기 접수실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마치 누군가 군화를 신은 발로 차서 부순 듯했다. 그 소리에 세연은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고 푸흡 하고 이상한 비명을 냈다. 잠은 증발해버렸고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영화 같은 긴박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모든 것이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드는 순간 세연은 그런 장면을 잘 때마다 되돌려보는 걸 좋아했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면서 소녀의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소녀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마치 몸속을 불에 달군 철사로 찌른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물들고 땀에 젖었다. 몸은 남자의 품에서 뒤틀리듯 웅크러졌다. 통증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너무 아파서 울기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더군요. 남자,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대형 사고가 났다며 모두 출동했다고 해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서 챙기다 말고 그냥 데리고 왔는데 혹시 채 두고 왔을지도. 그는 단어를 삼키듯 말했고 입엔 땀이 맺혀 있었으며 머리는 임에 들러붙어 있었다. 두 손은 떨렸고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연은 그의 절박함을 느꼈다. 그것은 타버린 희망과 두려움의 냄새가 섞인 감정이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빨리. 그는 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순간 세연은 자신이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병원의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프로페셔널함이라는 스위치가 켜졌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죠. 응급실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모든 장면이 느리게 재생되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침대에 눕혀졌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준호는 그녀를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꽉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온기로 아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것처럼. 세연은 확신했다. 이 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카리는 항생제 냄새가 스며든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벽은 접수실보다도 더 회색빛이 감돌았고 의사들은 마치 유령처럼 하나둘씩 다가왔다. 누군가는 커피도 다 못 마신 채였고 누군가는 악몽에서 깨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태아 자세로 웅크려 있었다. 무릎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는 눈물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가슴을 더 뜨겁게 달궜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말라서 갈라졌고 숨결은 건조하게 갈라졌다. 의사들의 차가운 손이 배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내장을 긁는 듯했다. 배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아래쪽이에요. 왼쪽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게. 노인의 흰머리가 반짝이는 외과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지금은 진통제부터 놓고 수액 연결해. 그 다음에 산부인과 진료. 그는 차분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정직하게 대답해줘. 알겠어요. 카린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고개를 끄덕였다. 유치원 때부터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던 그녀는 초등학교에서도 예방접종 날마다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바늘이 100개가 들어와도 좋으니 제발 이 끔찍한 통증이 멈추길 바랐다. 주사는 그녀의 정맥을 거의 모르게 들어왔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며 마치 이불 속에 들어간 듯한 안도감이 퍼졌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 아르미는 어디 있어요? 카린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며 물었다. 그녀의 말은 새로 수액을 연결하던 통통한 간호사 수진의 귀에 들렸다. 수진은 마치 남몰래 소문을 엿듣는 듯한 얼굴로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아, 아직은 안 돼. 곧 의사 선생님 보러 가야 하니까. 수진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이미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세연을 붙잡고 속삭이듯 말했다. 너도 느꼈지? 그 새아버지 완전 로맨스 소설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지 않아. 젊고 키 크고 잘생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원래 가족도 없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의붓딸을 병원에 직접 데려와. 상상도 못했어. 근데 서류도 제대로 모르더라고. 세연도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병력도 알레르기도 아무것도 몰랐어. 아내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해외라서 연락도 안 되고. 맞아. 내가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비행 중이라며. 스튜어디스래. 수진은 연극처럼 숨을 내쉬었다. 물론 비행 중이지. 이야기 전개 완벽하네. 세연은 코웃음을 쳤다. 남편과 아내 떨어져 있고 예쁜 의붓딸은 아프고. 얘 몇 살이지? 15. 15. 세연은 눈을 크게 떴다. 잠시 둘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세연의 머릿속은 수많은 드라마의 장면들로 단련된 상상력이 활활 타올랐다. 그러니까 그가 문을 발로 차고 눈에는 공포가, 셔츠는 뒤집혀 있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아이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땀에 젖은 머리로 그에게 안겨있고. 완전 포스터용 장면이잖아. 수진은 입에 물었던 와플을 삼키다 기침을 하며 캑캑거렸다. 세연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근데 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수진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걔 깨어나자마자 그 사람 불렀잖아.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배가 아니라 아랫배가 아프다 그랬지. 그게 뭔지 알잖아. 세연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속삭였다. 마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듯 조심스럽게. 설마 임신?
그 사람의? 수지는 손에 쥐고 있던 와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치 그게 디저트가 아니라 수류탄인 양. 소독약 냄새로 눈이 따가운 병원 복된 이제 새로운 소문이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다. 충격적이고 금기와 불안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그 사이 아르미는 병원 복도를 마치 갇힌 맹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내면이 들끓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타일 바닥에 쿵쿵 울려 퍼졌고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그는 간호사들을 붙잡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외면했다. 아무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한 명의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마르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 아르미는 재빨리 그의 길을 막아섰다. 카린은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알게 된 거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닌 분노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직 확실한 진단은 어렵습니다. 의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여기 청소부입니까? 아니면 배관공? 아르미는 분노에 차서 외쳤고 가슴이 들썩였다. 주먹은 꽉 쥐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와 눈을 맞췄다. 아마도 이 남자에겐 말로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곧 산부인과 전문의가 도착할 겁니다. 베라 선생님, 아주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진찰한 후 어떤 치료가 최선일지 결정될 것입니다. 약물 치료일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회피적이었다. 아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오래된 닳고 낡은 그 의자는 마치 학창시절의 불편한 기억을 불러오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를, 제발 이번만은 운명이 아이를 놓지 않기를. 그 순간 병실 안의 카린은 차가운 침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누워 있었다. 공기는 너무 진득해서 칼로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생명의 기운은 없었다. 소독약, 낡은 침대 시트, 그리고 종이컵에 남겨진 식은 커피 냄새만이 감돌았다. 심지어 고통조차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동물처럼 웅크려 울부짖었다. 카린은 몸을 돌리려 했지만 수액줄에 연결된 바늘이 당겨지며 구역질이 일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보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녀의 의식은 자꾸만 끊겼다. 잠이 아니었다. 그냥 지침과 충격 때문이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기억들이 밀려왔다. 마치 밀물처럼. 그녀는 자정을 넘긴 시각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발끝을 들고 걸었지만 집안의 고요함은 너무나 짙어 발자국 하나하나가 천둥처럼 울렸다. 집 안은 암흑이었고 정적은 배신자처럼 숨막히게 다가왔다. 파티라는 단어는 거창했다. 사실은 그냥 고등학생 세원의 집에서 열린 피스카였다. 늘 무언가 부서져 있는 그 집에서 엄마는 장기 출장을 간 사이였다. 카린은 그곳에 가는 걸 금지당했지만 엄마는 비행 중이었고 아르미는 그녀를 막으려 했을 뿐이었다.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과 배려로 가득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둑처럼 빠져나갔다. 구두, 엄마의 굽 높은 구두는 가슴에 꼭 껴안고 나왔다. 사이즈도 맞았다.
카린은 또래보다 키도 크고 이미 성숙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기에 15살이지만 외모만 보면 17이라 해도 믿을 만큼 성숙했다. 그녀의 걸음걸이, 화장, 표정 모두가 자립적인 성인처럼 보였고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외로움과 상처 위에 만든 갑옷이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깨진 조각들을 엮어 만든 방패였다. 엄마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그녀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그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나쁘진 않았지만 아군도 아니었다. 아르미는 다리를 놓으려 애썼다. 삐걱대는 나무 다리라도 만들려 했다. 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카린을 보너스가 아닌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다.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린 늘 탄 얼굴을 한 IT 사업가, 출장도 자주 다니고 산에 축구도 하고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남자처럼 보였다. 엄마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카린은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왜 하필 엄마였을까? 하지만 가장 그녀를 미치게 한 건 그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카린이 꿈꿨던 건 부모의 재결합이었다. 하지만 아르민이 등장하면서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항했다. 문을 쾅 닫고 음악을 크게 틀고 부모 말을 무시하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라고 외치는 전형적인 반항기 소녀가 되었다. 그런데 아르민은 달랐다.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내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심지어 요리도 했다. 검은 앞치마는 진짜 남자는 레시피를 읽지 않는다. 감으로 요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친구들이 준 선물이라며 웃으며 설명했다. 가끔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을 틀고 파스타를 만들며 흥얼거렸다. 한 번은 카린이 그가 만든 카르보나라를 맛보며 투덜댔다. 잘생긴 남자애, 돈도 많고 운동도 하고 요리까지. 혹시 물 위도 걷는 거 아냐? 그는 웃었다. 물 위는 못 걷고 윅서핑은 해. 가르쳐 줄까? 카린은 대꾸하지 않고 포크로 면을 말아 올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자주 그녀를 초대했다. 야시장, 축구 경기, 연극, 심지어 연극 티켓까지 준비했지만 카린은 일부러 거절했다. 그리고 며칠 내내 스스로를 욕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날은 그가 학교에 데리러 온 날이었다. 그날 그는 반짝이는 차를 몰고 왔다. 선글라스를 쓴 채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전교생이 다 쳐다봤다. 친구들은 너희 새아버지 맞아? 완전 모델 아냐? 그 사람 혹시 솔로야? 우리 엄마 소개해줘 라고 수군댔다. 카린은 얼굴이 달아올라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친구들이 한마디씩 던진 그 질문이었다. 그 사람 왜 싫어해? 카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싫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더 괴로웠다.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넌 이미 엄마랑 함께 있잖아. 왜 날까지 가지려 해? 완벽한 가족 만들고 싶어? 인기도 얻고. 아르민은 당황한 얼굴로 셔츠의 단추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나 아버지 되는 법을 잘 몰라. 나도 부모 없이 자랐거든. 항상 부러웠어. 아버지가 데리러 오고 손잡고 걷고 그게 영화 속 얘기라고만 느껴졌지. 미안해, 혹시. 그의 말은 카린의 마음을 베듯 들어왔다. 부모의 소리 없는 사랑보다 그 한마디가 더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갑옷을 벗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엄마가 아르민과 함께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엔 비행을 마치고 지친 얼굴로 돌아와 집안에서 소리치고 접시를 던지던 엄마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집은 마치 가족 광고 속 배경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더 자주 웃었고 아르민은 그녀를 맞이할 때마다 임의 키스를 했으며 디저트를 건네고 차를 내주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요리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늘 카린을 그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그녀도 포함되길 바랐다. 하지만 카린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고집 센 당나귀처럼. 엄마는 출장이 잦았고 집에 남겨지는 건 늘 카린과 아르민 뿐이었다. 그는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본인의 회사 대표이기에 시간 조율도 자유로웠다. 그것은 단지 일 때문이 아니라 카린이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밤이었다. 아르민은 언제나처럼 방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들어왔다. 그는 항상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 굽고 있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따가 팝콘도 만들고 좀비 영화나 보자. 너 그 장르 좋아하잖아. 카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바라보며 투덜댔다. 차라리 양말을 먹겠어. 소금 뿌려서.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녁 전에 배 채우지 마. 양말은 디저트로 남겨둬.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다. 카린은 이불 속에서 이 갈았다. 그를 향한 분노는 단지 마지막 말을 뺏긴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파티에 못 가게 금지당한 데 대해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부모는 늘 같은 이유를 들이댔다. 남자애들 있다. 술 있을 거다. 넌 며칠 전에도 배 아팠잖아. 사실 카린은 정말로 며칠 전 복통으로 학교를 빠졌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에게 감점 요인이 아닌 훈장 같았다. 나는 어른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었다. 이미 드레스에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화장은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다. 조용히 고양이처럼 현관으로 기어갔다. 부엌에서는 돈가스가 지글지글 익는 냄새가 났다. 그 향기에 발걸음이 멈칫했다. 너무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아니야. 손이 열쇠에 닿으려는 순간 마루가 끼익 하고 울렸다. 마치 그녀를 배신하는 듯한 소리였다. 카린은 숨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거의 손잡이를 돌리려던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신데렐라, 어딜 가는 중이니? 아르민이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나무 주걱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결코 우스꽝스럽지 않았다. 그는 배신당한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금방이야. 그녀는 삐딱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다들 갈 거야. 안 가면 나만 이상하게 돼. 왕따 된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잖니. 아르민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난번에도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런데 또 가고 싶니? 카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카티아라는 아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실려갔던 파티. 하지만 그건 카티아일 뿐이지 자신은 아니었다. 난 안 마셔. 나랑 걔는 달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놀고 싶어. 도망치듯 나가는 사람의 말이라 믿기 어려운걸.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비난이 아닌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카린 안에서 무너졌다. 있잖아. 그녀는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외쳤다. 아빠는 나 허락했을 거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었어. 당신은 아니잖아. 나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분이 허락해 줄 거야. 아르미는 멈췄다.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주걱은 허공에 멈췄고 카린은 벌써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가고 있었다. 분노, 슬픔, 오기로 뒤섞인 발걸음. 그는 뒤에서 외쳤다. 카리나, 잠깐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계단을 달리고 있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뒤꿈치가 타일을 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 아르민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상처받은 표정.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감정 따위 필요 없어. 그는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려는 거야. 그 생각은 마치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는 진심이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그 말은 그녀가 만든 게 아니었다. 아버지, 유민이 그녀에게 심어준 독 같은 말이었다. 유민, 그녀의 친아버지. 그는 아르민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전 부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딸인 카린에게 은근히 독을 주입했다. 말로는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처음엔 딸을 만나자고 하고 카린의 삶에 관심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의 질문은 점점 달라졌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언제부터 저랬냐? 너는 그 사람 좋아하니? 모든 질문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었다. 아르민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카린을 이용하는 것. 결국 유민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전처럼 딸을 부르지 않았고 전화를 받아도 성의 없는 말투였다. 연락이 없던 2달, 카린은 차츰 그의 사랑 방식에 익숙해졌다. 그것은 조용한 무관심, 말 없는 비난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를 찾았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르민이 못 가게 해. 근데 나는 아빠 허락만 있으면 갈 수 있어. 아빠는 내 편이잖아, 그렇지? 그러나 유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시끄러운 배에서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늘어진 말투로 전화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랬냐, 우리 공주. 이제 다 컸네. 가고 싶으면 가야지. 인생은 짧다. 그는 웃으며 허락했다. 말끝에는 알코올 냄새가 묻어 있었다. 카린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역시 아빠야. 역시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따귀를 날렸다. 파티는 상상했던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었다. 낡고 눌린 소파, 연기와 술 냄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웅걸거렸고 누군가는 거칠게 웃었고 또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고 난잡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유리병이 깨졌고 방 안에는 비명이 터졌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물병을 꼭 쥔 채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 물병이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현실감 같았다. 시계는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녀와 맞지 않았다. 그녀가 알던 친구들은 아니었고 분위기는 너무 거칠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친구 리나가 웃으며 술 섞인 콜라를 그녀에게 건넸고 카린이 손사래를 치려는 순간 그 내용물이 그대로 그녀의 드레스에 쏟아졌다.
엄마가 프랑스에서 사다 준 하얀 드레스에 붉은 갈색 얼룩이 번졌다. 싼 술 냄새가 온몸에 배었다. 미안, 진짜 미안해. 리나는 당황해하며 닦아주려 했지만 카린은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 그냥 나 집에 갈래.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감정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그저 지친 말투였다. 귀가 길은 멀고도 차가웠다. 바람은 살갗을 핥히듯 불었고 구두 소리는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지만 무겁게 울렸다. 집에 도착하자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름이는 자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항상 그녀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았다.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그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레스, 젖은 머리카락, 번진 마스카라, 얼룩진 옷, 그리고 무너진 표정. 카린은 움츠렸다. 준비했다. 소리칠 준비, 비난받을 준비. 예전엔 아빠가 30분 늦은 걸로도 욕을 퍼부었으니까. 하지만 아름이는 단지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걱정과 피로. 카린은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응, 그녀는 속삭였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럼 얼른 자. 그는 코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카린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리도 안 지를 거야? 그녀는 묘한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하네. 화도 안 내는 사람이야? 그는 돌아봤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지? 난 네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문을 부드럽게 닫고 떠났다. 그 순간 카린의 가슴에 커다란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은 의미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마치 댐이 무너진 듯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마음속의 감정은 엉켜 있었고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언가를 믿고 싶지만 두려운 상태였다. 그날 밤 그녀는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드레스를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거의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감정적 피로에 의한 깊고 무거운 잠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뒤틀릴 만큼의 고통이 아랫배에서부터 퍼져나왔다. 마치 무언가 안에서 터져버린 듯 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이를 악물었다.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았다. 통증은 너무 강해서 한순간 숨조차 멎었다. 그녀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다시 눈앞이 흐려지며 침대에 무너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술도 안 마셨는데.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통증은 온몸을 집어삼켰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눈물과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는 이불 아래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엄마였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해외, 하늘 위,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 다음은 아빠, 친아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또 다시.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고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심장도 박동을 높였다. 아빠,
그녀는 흐느끼며 전화기를 꼭 쥐었다. 아빠, 제발. 드디어 통화 연결음 대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민의 취한 목소리. 배경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술자리였다. 아빠, 나 너무 아파. 배 말고 아래쪽이야. 나 모르겠어. 뭐라고 중얼거려 갑자기 유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 그 파티냐? 거기서 뭐 한 거야,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이 작은 계집애야. 네 엄마 닮아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비난했고 모욕했고 끊어버렸다. 뚜 끊어진 통화음만 남았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 누군가 영혼을 잡아 끌어낸 듯한 공허함. 아랫배의 고통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 절망이었다. 이가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고 결국 몸이 힘없이 침대에 쓸려 내려갔다. 그러던 중 차가운 손이 이마를 어루만졌다. 카린, 들리니? 어디가 아파? 대답 좀 해줘. 제발. 그 목소리는 아르민이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카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울었다. 아주 깊이, 마치 마음속 둑이 무너진 것처럼. 배 아래쪽이야.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아르민은 판단하지 않았다. 진단을 하지도 않았고 추측하지도 않았다. 그저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고 상담 전화를 돌렸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구급차가 도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들어올렸다. 내가 직접 데려갈게.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자.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품은 듯 조심스럽게. 카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품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믿음,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 배신하지 않는 한 사람. 잠시 후 그녀는 병원 침대에 다시 누워 있었다. 주사와 수액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잠재웠다. 몸의 떨림은 멈췄고 마음의 공포도 약간 누그러졌다. 하지만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카린 양,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카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고 가장 먼저 찾은 건 아르민의 얼굴이었다. 그는 달려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조금은 괜찮아졌어? 카린은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다. 대체 이 가족은 무슨 사연이야? 하지만 아르민은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기다릴게. 바로 여기서. 카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진찰실로 향했다.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서는 차가운 조명이 번쩍였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건 또 어떤 환자야. 그 아버지라는 사람 뭘 보고 이 소녀를 데리고 왔나. 그 말은 바로 그녀를 향한 의사의 냉소였다. 아버지랍시고 데려왔으면 이런 것도 좀 알고 와야 하는 거 아냐?
의사는 혀를 찼다. 요즘 애들 말이야. 파티에서 아무렇게나 자고선 아프다고 하면 다들 병원으로 오지. 그녀는 비웃듯 중얼거리며 차트를 넘겼다. 또래 애도 얼마 전에 왔었지. 14살이었나? 댄스 파티 갔다가 경찰 부르고 산부인과에서 난리였지. 그러니까 이 애도 뭐 비슷하겠지. 그 말은 진찰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르민의 귓가에 박혔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간호사 중 한 명 미소를 띤 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빙글 돌리며 다가와 말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요. 따님이 그런 일 겪었으면 괜히 더 예민해지신 거죠. 아르민은 그녀의 말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선생님 딸도 고등학생이에요. 셋째죠. 근데 얼마 전에 임신했대요. 본인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르민의 분노는 잠시 가라앉았다. 감정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카린을 먼저 지켜야 한다. 진찰실 문이 닫히자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의사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래서 어땠니? 아주 격렬한 파티였겠네. 벗어. 진찰에 방해되는 건 전부. 카린은 조용히 눈을 깔았다.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의사의 눈엔 그런 공포 따윈 보이지 않았다. 의자 위에 올라가. 자, 다리 벌려. 봐야 하니까. 진료실 중앙에 있는 검진용 의자는 고문기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올라갔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꼭 감았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떨고 있네. 남자애들 앞에선 잘도 벌리더니. 의사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럴 땐 안 떨었겠지. 카린은 수치심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목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차가운 기구가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아! 의사는 눈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다. 장갑에 묻은 피. 그녀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이런, 아직도 순결하다고? 그녀는 손을 멈췄고 순간에 정적이 흘렀다. 왜 말을 안 했어? 그녀는 다그쳤다. 카린은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그랬어요. 말했는데. 아니, 안 물어보셨잖아요. 헛소리 말고. 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투덜대며 진찰을 마쳤다. 복부를 누르는 손길은 여전히 거칠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입고 나가. 됐어. 카린은 수치심에 숨이 막혔다. 급하게 옷을 입으며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진찰실을 나섰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아르민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의사는 이미 다른 환자에게로 향하며 간호사에게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그냥 생리통이겠지. 약 먹고 쉬면 나아. 근데 선생님,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외과 쪽에선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기로. 됐어. 시간 낭비야. 의사는 손을 내저으며 병실을 떠났다. 아르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여의사의 눈빛, 태도, 말투 모두가 확신에 찬 게 아니었다. 오히려 회피였다.
두려움이었다. 차에 탄 뒤 카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빵 한 조각을 먹었다. 아르민은 조심스레 말했다. 카린아, 괜찮으면 다른 병원에 가보자. 이번엔 개인 병원이야. 사람도 적고 관심도 더 많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후 둘은 깔끔한 대기실이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아르민은 진료비를 선결제했고 카린은 초음파, 피검사, 엑스레이까지 순서대로 검사를 받았다. 모든 과정을 조용히, 차분하게, 책임감 있게 안내한 의사는 곧 결과를 정리해 설명했다. 환자에게는 왼쪽 난소에 꼬임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태는 심각합니다. 장기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이었다. 그는 의사에게 꼼꼼히 물었고 카린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카린아, 수술 괜찮겠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아르민을 따로 불렀다. 진찰실 문이 닫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검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이가 외상 흔적이 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산부인과 검진에서 기구가 너무 깊숙이 삽입되어 천여막에 손상이 갔습니다. 그 말에 아르민은 굳어졌다. 피부에서 피가 사라지는 듯 창백해졌다.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했지만 그는 참고 또 참았다. 지금은 분노보다 딸의 건강이 먼저였다. 카린을 지켜야 한다. 지금 당장. 아르민은 진찰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러나 카린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이면엔 쓰라린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감췄다. 가자. 그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수술은 간단한 편이래. 복강경이라 흉터도 거의 안 남고 체육 시간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데. 그는 일부러 가볍게 농담했다. 카린은 작게 웃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웃음 속엔 조금의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해봤자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비행기 아니니까. 대신 너무 걱정만 하게 될 거야. 아르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넌 엄마를 잘 몰라. 그 사람이라면 진짜로 비행기를 돌릴지도 몰라. 승객이랑 조종사랑 기내식까지 다 데리고 너한테 올 거야. 하지만 알겠어. 약속할게. 말 안 할게. 그 말을 들은 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믿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피로 연결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유일한 보호자였다. 아르민은 그녀를 병실에 맡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곧바로 마음속 분노를 가득 품은 채 그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상처 입었던 그 구식병원.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산부인과 의사 오 선생의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며 쿵소리를 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진료 중이라고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진료실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건 수치의 장소예요. 당신은 아이를 진찰한 게 아니라 모욕하고 상처 입히고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려보냈죠. 그녀는 창백해졌다. 입술은 떨렸지만 여전히 뻔뻔한 얼굴이었다. 나는 절차대로 했어요. 그 아이가 뭘 숨기고 있었던 거죠. 파티에서 뭐 했는지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의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실수예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당신은 맹세를 배신했어요. 고통을 치료하라고 입은 하얀 가운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그의 발걸음이 다가오자 그녀는 책상 뒤로 물러섰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의사, 외과의가 뛰어들어왔다. 전날 카린을 무심하게 대했던 그였다. 멈추세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병원에서 지금 무슨 짓입니까? 난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병원의 현실에 눈을 뜬 사람이죠. 아르민의 어깨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비켜요. 외과인은 그를 가로막았고 가슴으로 밀었다. 그 순간 아르민의 주먹이 올라갔다. 퍽 하는 무거운 소리. 의사의 얼굴이 돌아갔고 피가 입가에 번졌다. 입술이 찢어졌잖아요. 그는 놀란 얼굴로 피를 닦으며 외쳤다. 외과이잖아요. 직접 꿰매요. 아르민은 냉정하게 말했다. 순간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뛰어오던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멎었다. 누군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아르민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분노로 행동한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진술이 정리되자 그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외과인은 고소하지 않기로 했고 상황을 이해한 경찰도 사건을 확대하지 않았다. 석방된 직후 아르민은 다시 카린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카린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르민은 회사를 비워가며 그녀 곁을 지켰다. 약을 챙기고 상처를 살피고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엄마인 유진이 귀국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복도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딱 일주일 비웠을 뿐인데 그 짧은 사이에 남편은 체포됐고 딸은 수술이라니. 2주만 비우면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뀌는 거 아냐?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고 손에 들린 약통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진정제를 삼켰다. 그러나 카린은 그저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엄마. 나 혼자 아니었어. 그녀의 말에 유진은 눈을 크게 떴고 아르민을 향해 의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는 주방에서 조용히 소스를 저으며 앞치마 끝으로 묻은 자국을 닦았다. 그 모습을 본 카린은 슬쩍 윙크를 했다. 쉿, 내가 지켜줄게 라는 눈빛이었다. 엄마, 보면 알아.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그 어색했던 앞치마는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물건이 아니었다. 진짜 아버지의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결국 스튜어디스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카린에게는 남동생이 생겼다. 이름은 민우. 가족은 조금 더 커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카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다. 어른이 되었고 삶은 바빠졌으며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러나 인생의 갈림길, 혼란, 위기 혹은 단지 위로가 필요할 때면
그녀가 늘 먼저 찾는 사람은 아르민이었다. 친아버지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아버지. 그녀가 병원 침대에서 떨고 있을 때 몸을 안고 달려가 주었던 사람. 그녀가 도망치고 싶을 때 말없이 기다려준 사람. 그녀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앞에서는 항상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버텨준 사람. 유민, 그녀의 친아버지는 오랜 침묵 속에 사라졌다. 연락도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졌다. 하지만 아르민의 이름은 그 반대였다. 해가 갈수록 기억 속에 더 선명해졌고 더 깊어졌다. 카린은 진심으로 깨달았다. 부성애란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아버지다. 그녀는 그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배웠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체감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새벽 산책을 나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 아르민은 그 작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너처럼 커도 나는 똑같을 거야. 민우든 너든 둘 다 내 아이야. 카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모한 반항도 없고 쏟아지는 감정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가만히 앉아 아르민에게 물었다. 그때 나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줬어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만 그런 건 아니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처음엔 네 엄마를 좋아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 없이는 이 가족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지.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냥 당연해졌어. 카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더는 묻지 않았다. 오래전 드라마 같던 그 밤. 고통과 눈물로 뒤엉켰던 그날은 이제 추억 속 한 장면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로 인해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를 가족으로 만든다. 그렇게 카린은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진짜 가족을 만났다. 서류상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